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 꼭 건너야만 다리 템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 프로젝트 교두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센장 김영렬입니다. 최근에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을 모시고 그 최근 담당하는 분야의 현황 그리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초 세미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섹터보다는 새로운 어떤 경제의 모습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전통 경제도 조금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에 만만치 않게 신경제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지난 몇 년 사이에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여러 경제 생태계 등에 대한 변화 등이 NFT까지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그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변화 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신경제의 변화 흐름을 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는데요. 저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임동민 연구원을 모시고 NFT란 무엇인가, 그리고 NFT와 관련된 투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 영상물을 1편, 2편으로 나눠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내용들을 점검해 보려 하고 있기 때문에 템버 여러분들의 조금 더 집중된 관심, 내가 NFT 뉴스는 많이 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영상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동민 연구원 모시고 관련된 내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부터 먼저 템버 여러분, 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동민이라고 하고요. 교보증권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저랑 같이 오래 일했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내공이 강하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근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 주제로 다루게 될 NFT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요즘은 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었던 물가 상승 압력, 거기에다가 정책 환경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올해 세계 경제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기를 벗어나서 이제 좀 회복하는 양상이 될 것 같은데, 선진국과 신흥국이 역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이 그 백신 접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상태도 좀 안정돼 있고,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차분히 복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아직 좀 신흥국단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백신 상태도 아직은 좀 미흡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 상태도 되게 높고, 그다음에 경제 구조도 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회복되는 것에서 좀 차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선진국의 어떤 경제 구조와 신흥국의 경제 구조를 좀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구조나 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선진국과 같이 회복세를 보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뭐 금융 구조라든지 자본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산업적인 어떤 취약성들이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은 잘 따라 붙을 수 있느냐, 선진국과 잘 따라 붙을 수 있으냐, 아니면 조금 변동성을 경험하느냐,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연초부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뭐 호재보다는 악재를 더 많이 듣게 되다 보면 사실 뭐 이제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결국 궁극적으로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단순한 결론부터 먼저 의견 들어볼까요? 경기 침체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네. 네. 임동민 연구원이 주장한 부분 등에 대해서 계속 후속적인 그 데이터와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이 나가게 될 거니까 우선 오늘 방송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NFT 관련된 이코노미에 대한 부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적응이 된 것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가상화폐 자산 뭐 이런 여러 내용 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뜬금없이 지난해 갑자기 이제 NFT라는 용어까지도 등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대신 이 용어에 대한 정의는 이제 많이 접해왔는데 아직도 이제 조금 이해가 될 만하니까 등장한 이 NFT,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마주하게 된 것은 무엇인지 이 실체에 대한 부분부터 임동민 연구원이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여기 임동민 연구원이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에 임동민 연구원이 공저로 참석한 이 NFT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이 이미 최근에 발간이 됐습니다. 상당히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책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이미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세미나의 내용은 이 책의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자분들, 주린이 분들도 지금 주식 투자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고난이도에 해당된 거라고 느껴지는 NFT 실체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NFT는 새로운 경제적 현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새로운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술을 구현해내는 어떤 그 자금 조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투자의 수단이 되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제가 NFT 이코노믹스라고 좀 감히 제목을 네네. 좀 붙여봤거든요. 네네. 저 이 표지도 너무너무 생생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NFT라는 작품을 보고 있고 이것을 그냥 작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떤 투자 가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두 번 정도로 나눠서 내용들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시간에는 NFT 개론과 그다음에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는 NFT 투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그 학습 목표 뭐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NFT 개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NFT의 정의는 무엇인가, 개념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본적인 구조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원리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NFT의 기본적인 금융적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NFT 시장에 대해서 한번 체킹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NFT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 저도 NFT를 살펴본 거는 2020년부터였고 작년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펴보니까 NFT 역사 꽤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돼 왔는데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장기적인 역사도 한번 살펴본다. 네, 그런 것도 사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블록체인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그냥 어떤 보안의 일부 정도에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던 느낌인데 NFT라는 용어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안 됐다라고는 그러니까 꽤 오래되었다라고 했지만 용어가 등장하자마자 사실 그 파급 속도가 조금 많이 좀 빠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저기에서 이 용어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어떤 성장 목표를 제시하는 것들이 조금 흥미로운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NFT 투자를 좀 정리를 할 텐데 그 NFT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지금 투자 대상으로 이미 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NFT를 활용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넓힐 수 있는지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첫 번째 시간은 기초편에 가깝겠네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첫 시간에 대한 관심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진행해 보도록 하죠. 네, 먼저 NFT를 소개해 드림에 있어서 NFT 작품들을 먼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NFT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꼭 등장하는 게 작품이 등장할까요? NFT의 가장 뭐랄까 초기에 접목할 수 있는 그 컨텐츠가 예술의 좀 예술 작품이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그 투자자와 발행자 작가들의 니즈가 맞물리는 부분인데 네네네. 사실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좀 다른 투자 대상은 뭐가 있을까? 또는 나만이 볼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뭐가 있을까? 아니면은 나 혼자 처음에는 아주 진주로 봤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알아봐서 정말 가치가 높아질 투자 대상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투자자들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과 부동산, 뭐 채권 등과 더불어서 뭐 새로운 뭐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코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자 같은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작가가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이제 증권을 발행할 때는 그 증권의 발행자는 뭐 기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NFT의 발행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떤 지금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 좀 지금 많은 관심을 가고 있는 부분들이 예술 작품이다 보니까 작가들, 아티스트들 이 사람들이 내 작품에 누가 투자해 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가지 그 NFT 작품 뭐 컨텐츠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처음에 이 화면 다 같이 보이고 계신가요? 네. 네네. 처음 작품이 그 픽셀이라는 작품인데 네네. 이게 작년 4월달에 소더비에서 경매가 됐고 13만 달러 정도. 그리고 하나로는 한 16억 원 당시. 16억 정도. 당 16억 정도의 경매가 됐죠. 네. 그래서 이 픽셀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비싸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픽셀이라는 영감을 줄 수 있는 NFT가 발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경매가 됐죠. 낙찰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크립토 펑크거든요. 네. 크립토 펑크 10,000개 중에서 지금 4,156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픽셀로만 만든 그림이에요. 픽셀로만 만든 그림이고 발행자가 라바랩스라고 하는 그 기업이 회사예요. 스타트업 회사. 회사가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회사가 이거를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픽셀로 한 점을 만든 게 아니라 이 라바랩스라는 회사가 이 픽셀로에서 10,000개 정도의 고유한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컨셉으로 10,000개의 이 캐릭터를 조합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이 크립토 펑크의 10,000개의 그림들을 보면은 유형들이 거의 비슷한데, 근데 이게 너무 비싸게 팔렸죠. 제 작년 12월달에 못한 줄 알았어요. 118억이라고 써붙여왔길래. 이게 2,500 이더리움으로 매매가 된 거거든요. 유통시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로 환산하게 하면 이제 118억 달러 정도죠. 이게 왜 그렇게 비싸지는지는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이렇게 됐어요. 좀 황당하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인 것 같고 공익인 전달인 것 같다. 뭐 최근에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디 동남아 지역의 어떤 대학생인데 본인의 셀카를 올려서 NFT로 해가지고 계속 올렸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 왜 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절에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달나라에 내 땅을 산다라던가 그렇죠. 뭐 이런 일들과 조금 비슷한 점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예술 작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또 똑같다라고 볼 수만은 또 없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내용의 속도를 조금 더 붙여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거는 좀 이제 밝혀졌어요. 이 구매자가 누구인지. 그래서 크립토 펑크 7610번 번호의 이 캐릭터를 비자 카드가 15만 달러에 구매를 했습니다. 비자 카드에서. 네, 비자 카드에서.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요즘에 가장 핫한 그 NFT 캐릭터인데요. 이게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 캐릭터가 이제 원숭이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숭이 형태로 다양한 캐릭터를 구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스테판 커리가 매입을 한 거죠. 스테판 자기만 커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건 거죠. 이 이미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캡처해서 쓴다거나 이런 거는 다 잘못된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capture해서 쓸 수는 있는데 그 NFT의 소유자에 대한 해당되는 그 주소를 내가 지갑에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유자는 캡처해서 쓰는 거는 다 내 거를
그 카피해서 쓰는 거고 그래, 카피분이라는 건 거죠. 네, 이제 저희가 결국에는 스크린 캡처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진짜 내 거라고 하면서 내 캐릭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갑 주소를 알고 있는 이 NFT의 주소를 알고 있는 스테판 커리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죠. 이런 이제 NFT 작품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NFT 개론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NFT는 그 non-fungible 토큰의 약자예요. 네네. non-fungible 토큰. non-fungible 토큰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토큰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성이라는 걸 알면 돼요. 사실 토큰을 아는 사람도 드물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코인에서 많이 들었고 그 이전에 토큰은 잘 몰랐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토큰이라는 거가 이제 뭐든지 전자결제라든지 이 태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버스에서 옛날에 토큰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잖아요. 아젠데 이렇게. 그렇죠. 이제 저희처럼 이제 한 80년생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게 토큰이고 90년생들은 아마 토큰이라는 걸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저도 토큰을 그 시내버스 토큰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회수권을 썼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회수권을 썼었고 어른들은 토큰을 썼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토큰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토큰이란 본래 징표 형식물이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센터장님이랑 저가 생각하는 그 버스 토큰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버스 토큰은 버스라는 서비스를 한번 타기 위해서 그냥 딱 하나 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돼 있었던 거죠. 그 토큰이라는 것에. 그러니까 토큰이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버스를 탈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어디서 발행했는지는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볼게요. 그런데 아마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어떤 그 시내버스 네네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발행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네네네. 그 연구에 대해서 생각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버스에 해당되는 가격 뭐 예를 들면 뭐 몇백 원, 몇십 원 정도를 동전으로 내도 되는데 토큰 하나로 내면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갔다 와야 되면은 토큰 2개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잔돈 같은 거 챙길 필요 없이. 맞아요. 그런 것에서 너무 편한 거죠, 토큰은. 그래서 이제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는 아니고 그 어떤 그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권을 아주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징표 그것을 의미하는 게 토큰인 거죠. 아, 그렇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체 불가능성은 뭐냐면은 대체 불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어린 왕자를 그러니까 어른들의 왕자라고 하는 어린 왕자에서 이게 대체 불가능성의 가장 좋은 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와 여우의 관계인데 이 여우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린 왕자한테 당신과 나와 서로 당신이 나를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왕자에게 당신이 나를 길들인다면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고 우리 둘 사이에는 특별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린 왕자와 여우가 뭐 굉장히 대체 불가능한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대체 불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에게는 이 특별한 여우가, 그다음에 여우에게는 이 어린 왕자가 아주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여우의 그런 대체 불가능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그래서 이 두 가지 토큰과 대체 불가능성의 의미를 조합을 해보게 되면은 NFT라고 하는 거는 non-fungible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불가능성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토큰의 기능과 그 다음에 고유해서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가치로 설정을 해가지고 사실 이 개념은 좀 철학적인데 이 철학적인 개념을 실용적인 기술로 가능하게 한 거예요. NFT라는 어떤 기술이. 그래서 금융 기술이 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설명은 약간 좀 이제 그 개념적이고 철학 좀 이렇게 비유적인 설명이라면 네, 그렇죠. 지금은 한번 기술적으로 다시 한번 그 네. 비유를 해볼게요. NFT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NFT는 그 펀저블 토큰과 논 펀저블 토큰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체 가능한 토큰은 뭐 저희가 쓰는 화폐라는 거예요. 그 내가 가진 10,000원이랑 센터장님이 가진 10,000원이랑 무차별하죠. 그렇죠. 바꿔도 네. 상관이 없죠. 네네네. 그런데 논 펀저블 토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영화 구매권이에요. 영화 구매권. 그래서 뭐 11,000원을 주고 내가 영화를 보고 사는데 그 영화 티켓에서는 내 자리가 딱 정해져 있죠.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사면은 티켓을 사면은 저는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논 펀저블 토큰의 예가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화폐와 그다음에 영화 그 상영표의 구매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펀저블 토큰과 논 펀저블 토큰의 예인데 근데 이거를 그 약간 기술적인 관점에서 인프라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폰과 블록체인의 관점에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근데 이건 되게 재밌는 비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영화권 이제 그거를 얘기하셨는데 차라리 콘서트 티켓이라고 그러면 더 이게 의미가 확 와닿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영화도 인기가 있는 거나 뭐 우리가 지금은 흔치 않지만 그 우리가 암표를 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티켓에 대한 가치가 요동을 치는 상황인 거고 마찬가지로 방탄소년단의 콘서트 티켓이다. 바로 앞열에 하게 되면 이거를 로얄 티켓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고 샀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치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논 펀저블 토큰의 가치가 왜 올라가는지 네, 그렇죠. 네. 바로 이거를 이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가주시죠.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과 이제 그 블록체인 인프라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왼쪽은 그 저희가 스마트폰에서 운영 체제와 그다음에 앱, 그다음에 기본 내장 앱, 추가 설치 앱이에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은 블록체인의 인프라 상황에서 이 운영 체제에 해당되는 메인넷, 그다음에 그 메인넷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서비스인 기본 내장 앱에 해당되는 네이티브 토큰.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 이렇게 좀 매칭해서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이거를 아주 좀 깊이 설명하려면 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는 그렇죠. 한번 리포트나 책을 통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메인 블록체인에서 이 운영 체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블록체인은 인프라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에서 운영 체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메인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인넷. 그 메인넷에 저희가 대표적인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메인넷에서 그 크립토 커런시가 오고 가고 그것을 불가역적으로 또 해킹도 안 되게 하고 뭐 믿을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 되는 그 코인 있잖아요. 그것을 네이티브 토큰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이티브 토큰.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송금이 가능한 그 코인 이것을 BTC 그다음에 ETH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고 부르고 이더리움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외국 사람들은 이제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정확한 그 크립토 커런시의 명칭은 BTC 그다음에 ETH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이티브 토큰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운영 체제에서 스마트폰 운영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스마트폰 사면은 전화나 문자 서비스는 그냥 깔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의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 송금. 네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이 그 블록체인 인프라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어떤 새로운 코딩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하자라는 것이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폰에서 보게 되면은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뭐 그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추가 설치 앱이 되게 되는 거죠. 특별한 어떤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체인 상에서는 네이티브 토큰과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그래서 논 펀저블 토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컨트랙트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어떤 속성이 더 붙느냐 이것을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펀저블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이에요. 그리고 논 펀저블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 컨트랙트 토큰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유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기능으로 발행하고 유통하게 하는 그 프로그램 코딩 표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 하다가 유일하게 하는 그 표준이. 그래서 그 좀 약간 특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 속성이 매칭이 돼서 NF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FT는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고유값을 고유하고 대체 불가능한 어떤 그 발행과 유통을 추적하게 하는 그런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매칭되게 되는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메타데이터를 부여하게 되는 그래서 NFT 토큰이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ERC20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조금은 용어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ERC로 해서 뒤에 숫자들이 많이 붙고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네. 요거를 조금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에 따라서 그 코딩을 계속 애드업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애드업 시키는 과정인데 블록체인 네이티브 토큰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부여를 해서 그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을 하게 하는 그 코드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 코드가 필요한데 그 코드를 표준화시킨 게 ERC20이에요. ERC20. 그래서 ERC20로 뭐가 가능해졌냐 하면은 ICO가 가능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토큰을 ERC20 표준을 통해서 토큰을 발행하게 되면은 그 토큰의 어떤 그 발행과 추적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다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표준화된 게 ERC20이거든요. 네. 그래서 ERC20은 이더리움 기반의 펀저블 토큰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표준 인터페이스예요. 펀저블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그 표준이 되는 거죠. 네네네. 네, ERC721 프로토콜이라 그 표준이 있는데 이게 바로 논 펀저블 토큰에 대한 그 스마트 컨트랙트 표준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ERC20의 그 프로토콜 표준에다가 특정 주소가 가진 NFT의 개수, 그 다음에 특정 NFT가 소유하고 있는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했었을 때 그 NFT를 다른 주소로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그 코딩을 표준화시킨 게 ERC721 표준이에요. 네. 그리고 ERC1155 표준은 뭐냐면은 ERC721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 한 토큰만 발행을 할 수 있는데 ERC1155 표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준을 가진 속성을 가진 토큰을 다수 발행하게 하는 그 다수 발행해서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프로토콜 표준을 가지고 NFT를 발행과 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 된 거죠. 네. 이더리움 상에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메타데이터라는 속성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 그 NFT에 해당되는 특별한 속성이거든요. 아까 대체 불가능한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그래서 기본적인 속성은 그 NFT의 이름, 그다음에 발행 날짜, 그다음에 그 NFT가 어떤 것들을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이제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NFT는 특별한 스마트 컨트랙트와 그다음에 메타데이터라는 속성의 어떤 그런 기능이 결합돼서 기능을 하게 되는 토큰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좀 어렵다. 뭐 지금이 이제 고비예요.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여러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사실 뭐 전체적인 NFT 용어부터도 생소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차피 개론 부분인 거고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좀 들어봤을 만한 내용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쭉쭉 한번 진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알겠습니다. 쭉쭉 나가야 될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너무 핵심적인데 그래서 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뭐 네네. 집중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 맞는데 네네. 절대 구독자분들이 포기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어가서 이 다음 내용을 들어야만 이 기술과 환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그 NFT의 기본적인 구성과 기능을 가지고 어떤 메인넷 생태계가 NFT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판단이 사실은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NFT의 분류에 따라서 이제 메인넷 생태계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그렇죠. 첫 번째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메인넷인데 네. 이 부분은 거의 비트코인에 해당되는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NFT를 하려면 다른 기능이 부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NFT는 이 그 첫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는 메인넷에서는 지금은 일단 활발하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NFT의 어떤 잠재성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그 메인넷 같은 경우에는 사실 NFT의 가치 창출을 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지금은. 거기에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게 비트코인, 네.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그렇습니다. 네네. 결제에 좀 더 최적화된 그 블록체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기능이 지원이 되면서 이더리움하고 호환되는 메인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들이 이더리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아발란체, 폴리곤, 팬텀 네트워크, 클레이튼 뭐 이런 그 메인넷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FT 프로젝트인데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의 어떤 호환됐었을 때 뭔가 시장이 굉장히 넓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경우에는 이런 그 이 메인넷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프로젝트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런 그 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가치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지원이 되지만 이더리움하고 호환되지 않는 메인넷. 즉 독자적인 메인넷이에요. 독자적인 메인넷. 근데 이런 그 메인넷은 솔라나, 뭐 카르다노, 테라, 트론, 헤데라, 스택스, 테조, 플로우 등인데 이게 작년에 10,000배씩 뛴 토큰들이에요.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지원을 하면서 NFT의 생태계를 그 지원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메인넷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그래서 이제 좀 수수료를 낮추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쓴 것이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 메인넷들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좀 그 수수료를 절약하면서 NFT를 좀 발행해보고 유통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발행자나 투자자가 있으면은 2번보다는 3번 메인넷을 더 선호를 하겠죠. 지금까지만 들어도 이 분야 역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구나. 네. 그리고 이제 선점한 주체의 어떤 지배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구나. 뭐 그런 것들을 또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어서 또 넘어가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NFT를 내가 그 소유를 하고 거래를 할 때는 이 지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NFT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포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을 다루는 게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그 NFT 거래를 좀 투자를 활발하게 하시려면은 이 지갑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NFT는 제가 이코노미스트 관점에서 뭘 되게 흥미롭게 봤냐면은 그 보통 이제 화폐의 기능은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교환의 매개. 교환이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가치의 척도. 그렇지. 세 번째는 가치의 축적. 네. 이게 세 가지가 화폐의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이 화폐의 기능은 무차별해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하면은 화폐 자체가 특별하면은 이 화폐의 기능을 그 온전히 수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화폐를 이렇게 쓰려면은 그 화폐 자체가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데 그냥 아주 중립적인 매개물이어만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가치의 척도가 되려면은 이 화폐가 특별하면 안 돼요.
특별하면 안 되고 그냥 아주 이 화폐는 흔히 말하는 뭐 길이처럼 1cm, 1m처럼 그냥 아무 특별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화폐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벌써 시대의 흐름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한때는 그 지폐를 모으는 것도 취미가였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행사가 있을 때면 뭐 기념 주화라던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념 주화라고 해서 뭐 금으로 만든 뭐 주화가 만들어지면 사실 그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건데 이거가 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보다 더 큰 가치로 인정을 받는다던가 또 우표 같은 것도 사실 그런 개념인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센터님 아마 기억나실 네. 텐데 500원짜리 지폐 있었잖아요. 그렇죠. 500원 지폐도 있었죠. 그 액면가는 지금 500원이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 500원 안 팔 거야. 누가 갖고 있어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가지고 한국은행 가서 이거 다시 요즘 새 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아마 500원으로 줄 거예요. 500원으로 주겠지만 네, 내가 이거를 경매에 붙이면 훨씬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요. 그렇겠죠. 특별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 같은 경우에는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기 적절치 않아요. 그다음에 가치의 축적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것도 특별하면 안 되는 게 계속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아야 되는데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내가 계좌나 이런 것들에 했었을 때 어떤 특별한 곳에 내가 이거를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이걸 아주 잘 보관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한 게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술 작품 같은 경우가 화폐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화폐는 좀 너무 쓸모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쓸모 있으면은 이 화폐 기능 적절하지 수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화폐 이런 기능들이 극대화되려면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뭐 달러,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아주 그 적절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고 교환도 하고 표시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이런 성격이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이제 가치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가치의 척도 이런 기준을 맞지 못하지만 이게 뭐 교환의 매개라든지 가치 축적을 하기에 되게 좋은 그 화폐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화폐의 기능을 하려면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좀 특별한 걸 원하잖아요. 나한테 좀 특별한 거. 특히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예를 드리고 싶은 것들은 세뱃돈 신권이에요. 세뱃돈 네. 신권. 그러니까 세뱃돈을 내가 주고 싶은데 자녀들이나 뭐 친척들한테 세뱃돈을 주고 싶은데 새 돈으로 바꾸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 10,000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때 내가 주고 싶은 화폐는 좀 다르겠죠. 그다음에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화폐 거래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그 니즈가 디지털에서 더 극대화되죠. 왜냐하면 디지털 거래를 할 때는 그 모르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는데 뭔가 조금 너무 몸이 건조하죠, 사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 사람한테 기억이 되거나 라고 했었을 때 이 화폐가 이 거래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핀테크에서 벤모 메시징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위챗페이에서 빨간 봉투에 담가서 이제 중국에서 저 송금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카카오 선물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페이 측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NFT는 이런 니즈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다가 아예 그 유일무이한 고유한 굉장히 특별한 이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되는 거죠. 철학도 담겨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잠재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작품 활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화폐의 기능은 교환의 매개, 가치의 척도, 가치의 축적이 있는데 여기에 NFT가 부여하는 것들은 가치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화폐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고 새로운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NFT가 뭐 수집품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게임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거래하고 투자하기에 적절할 수 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붐이 불었을 때만 하더라도 결국은 화폐 대체
교환에 대한 대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얘기한 것처럼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여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도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의미가 있고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얘기가 다뤄지고 있는 부분 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의 이런 변화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그림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단기적인 흐름은 이제 왼쪽에 그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NFT를 처음 들은 것도 한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팬데믹 네. 첫 번째 해죠. 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 팬데믹 때 보면은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느꼈지만 그때 이제 그 위험 자산에 엄청난 호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위험 자산 엄청난 호황이 오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세도 급등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크립토커런시 시세 자체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 크립토커런시를 보유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죠. 구매력이 올라가게 되고 그 NFT에 뭔가 조금 더 높은 그 가격이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이후에 조금 시차를 두고 NFT의 판매 금액이 이제 뛰기 시작하죠. 이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뛰기 시작하는 시점이 대략 한 2020년 말 이 시점인데 이 시점이 보면은 그 비플이라는 디지털 작가 있잖아요. 네. 첫 5,000일이라는 디지털 작품을 가장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높은 낙찰 금액으로 경매한 그 경우거든요. 그때가 이제 2020년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뭐 크립토 아까 보여드렸던 뭐 크립토 펑크라든지 여러 가지 NFT나 이런 작품들이 발행이 됐죠. 그래서 작년 한 2, 3분기에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뭐 NFT 엄청난 호황이 왔고 이제 버블의 측면도 있고 그리고 작년 말부터 이제 크립토커런시 시장 자체가 좀 그 과열이 해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NFT 시장도 좀 이제 차분해지는, 뭐 과열이 해소되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021년은 굉장히 NFT 시장에 있어서 아주 빠른 붐 앤 버스트 사이클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죠. 한 1년 가량의 시기를 갖고.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적인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 NFT 시장이 여기 되게 재밌는데 좀 그 공부를 해보고 보니까 오래된 거예요. 되게 오래된 거예요. 뭐냐면은 그 2008년에 그 비트코인이 나오고 나서 P2P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구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냐면은 알트코인 움직임들이 나와요. 그때 네, 그렇죠. 비트코인 이후에 알트코인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의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거 뭐 해볼 수 없어? 우리? 뭐 그런 시도를 한 거예요. 좀 선구자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좀 다양하게 분화가 되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때 뭐 자산 등기 기술, 그다음에 자산 중심 기술 이런 시도들이 나와요. 그때 나왔었던 게 자산 등기 기술로 나왔었던 게 NFT의 태동이 되는 거죠. NFT의 태동. 그래서 이제 뭐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에다가 우리가 이런 그 새로운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도를 갖고 그때 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뭐 마스터코인, 컬러드코인, 카운터파티 프로젝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한 바퀴 쫙 돌았죠. 알트코인 이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2015년에 비트코인 말고 조금 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뭔가 조금 더 확장된 플랫폼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래서 플랫폼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 표준,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ERC721 기술 표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확장되고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플랫폼 기술도 나오고 스마트 컨트랙트 ICO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ICO 시장에나 이런 것들이 붐이었는데 한 2020년 그 시간 동안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초기 시도들이 계속 있었었고 그것이 결국 꽃피운 게 작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장기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뭐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막
나온 우리가 경험하고 본 것은 갑작이었지만 사실 이런 기술과 철학들은 차근차근히 누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들이 이 NFT에 대한 개론과 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비슷비슷한 그런 용어들과 아이템 등이 있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치나 소유, 저장, 가치에 대한 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리뭉실해 왔었던 그냥 지나쳐 왔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확하게 계산이 되어 가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소속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마련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변화가 우리가 다가서고 있는 어떤 신경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전 코로나19가 발병하고 팬데믹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많이 분석되었었던 게 바로 중세 유럽 시대였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었던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중세 유럽에서는 인본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었고 그 인본주의가 끝나고 난 이후로는 바로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라는 건 역시 우리가 정확하게 매기기 어려웠었던 여러 가지의 가치를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는 NFT와 관련된 개론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NFT와 관련된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를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